4부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통상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당선된 분이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여기 출연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지역구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이런 어떤 개인의 기쁨이나 아니면 칭찬을 받을 그런 위치라기보다는 일단 당 자체가 크게 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좀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복귀를 좀 저는 먼저 하려는 편입니다. 요새는 그 도나스 안 쓰십니까? 많이 쓰는데 여전히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앞으로도 쓸 생각입니다. 도봉이 나은 스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승기를 언제 감을 잡았습니까? 물론 그 선거를 치르기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들이 한 3-4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격차가 제법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13%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많이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제가 뒤지고 있었는데 밑바닥 민심은 사실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 인사해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바닥 민심이 그렇지 않다. 이거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았다라기보다는 쉽게 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뛰었습니다. 예, 그 바닥 민심이 그렇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네네. 김 후보, 김당선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들어보시기에.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 도봉 출신이라는 점. 상대편 후보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했었고, 동을 몰랐던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봉 사람인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주셨던 게 첫 번째고, 단순히 그냥 지역 연고를 제가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으로 살아온 기간보다 도봉 주민으로 살아온 게 훨씬 길기 때문에 아마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번 총선은 누가 뭐래도 정권 심판론이 지배하는 선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저의 정치 행보를 보게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때는 또 비판적이고 또 쓴소리 해야 될 때는 쓴소리를 했던 것이 도봉구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정권 심판론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후보, 그래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후보로 인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4대째 도봉 토박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할머니 때 또 저희 도봉구에 사셨고 부모님이 사시고 제가 살고 한 열흘 뒤에 또 제가 첫 딸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4대째 도봉구에 살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 슬로건이 굉장히 먹혔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 슬로건 누가 만든 겁니까?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그 슬로건이 통한다는 느낌이 딱 들던가요? 선거운동 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우리 도봉 사람이네, 도봉 토박이네. 우리랑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우리랑 비슷한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 도봉 주민인 사람 이렇게 동지감을 느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정적으로나 이런 감정적으로 가까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조모도 도봉 출신이시라고요. 물론 거기서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도봉구로 터로 옮기셔서 그렇군요. 예, 계속 계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직계 존비속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도 또 도봉구에 살고 있어서 도봉구가 저의 이제 터전이기도 합니다. 김당선인의 어떤 도봉구 어디입니까? 주로 살던 데는? 저는 어려서는 쌍문동에 살았고요. 예. 지금은 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구에는 당선되셨는데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로 민심의 회초리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에 대통령과 많은 지자체장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서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싸늘하게 국민의힘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민심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민심을 챙기지 않을 경우에 정말로 무섭게 저희한테 회초리를 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총선을 치르기 전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황상무 수석의
문제, 뭐 이종섭 대사의 문제, 그리고 뭐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파 논란 그런 것들도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누적돼 왔던 저희 정부 여당의 실정 같은 것들을 계속 참고 계시다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책 이벤트에 의해서 기폭제가 돼가지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민심을 저는 겸허하게 새겨 듣고 정부 여당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는 어떤 국민들의 명령 같은데요. 만약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안 바꾼다면 김 후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판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국회 내에서. 예. 당연히 저 여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되는 정치적 입지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입법부의 역할이 더 우선하는 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와 여당은 적절한 균형 관계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쓴소리를 해야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자임할 거고요. 그 다행인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주요 인사들을 대거 교체하고 총리까지도 사퇴하는 인적 쇄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이 정책의 기조 변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역시도 이번 국민들의 회초리를 매섭게 새기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한동훈 특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적 혼란 같은 것들도 좀 분명히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 여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국민들께서도 꾸준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야가 좀 협의를 해가면서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셨던 점 그리고 비판하셨던 점들은 좀 속 시원히 풀어나가는 과정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만약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특검에 찬성표를 다시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뭐 그때 김건희 특검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었다는 비판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해소가 있으면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소 조항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해야 된다든지 뭐 사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특검법의 취지와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고 약간 이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런 어떤 혐의가 딱 특정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당선인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새로운 국회에서는. 글쎄요, 제가 뭐 말씀을 나눠본 건 아니어서 헤아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정 쇄신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야당과의 대화인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야당과의 대화 타협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기 싫다, 좋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요. 이제 3년이 남은 상황 속에서 거대 야당과 끝없는 교착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그리고 여당 대표도 수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에 관한 논의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야 된다는 당이 말고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만나자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뭐 한다 안 한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예,
야당 일각과 또 여당 일각에서도 개헌 얘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당선인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치밀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개헌 논의는 특히 또 원포인트식 개헌 논의는 자칫 어떤 헌법이 가지는 무게감 같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단순히 의석수가 충분하다, 해볼 만하다라는 식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다면 개헌했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뭐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계속 이 21대 국회에서도 나왔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헌법에 싣는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5.18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담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개헌하자, 의석수가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헌에 필요한 논의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특히 이제 뭐 선거제도나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도 여야 공히 모두 들어와서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년 중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뭐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 네, 예. 그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단 말씀이시죠, 지금? 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의 역할을. 개인으로서는 최대한의 어떤 능력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꾸 지지율을 내는 악재처럼 다가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붙이긴 했겠지만은 체력적으로 그다음에 뭐 어떤 의지로서 많이 그 하방 압력들을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의 대표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거 패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로서 마무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당분간은 전면에 나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곧장 조기 전대가 치러지는데 거기에 당대표로 바로 출마를 하거나 저는 이렇게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사퇴 자체의 의미가 퇴색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이야기했던 만큼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살겠다라고 말을 했었던 만큼 그리고 오늘 또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했던 말을 지킬 거다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역량이랄까 거기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또 옹호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그 뭐 도봉구에도 뭐 여러 차례 오셨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당에 향하는 굉장한 지지율 하방 압력들을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뭐 대표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하다못해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과의 융화 작업들이 있었고 이들을 전면적인 스피커로 내세워서 저희가 중도층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왔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뭐 어떤 원보이스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치열한 논의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뭐 특별한 위치가 없이 갑작스럽게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뭐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뭐 내지는 외부 인사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을 배분하는 것은 오히려 자칫 혼란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뭐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 자체를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또 서초동에서
공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도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위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젊은 세대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랬던 조국 전 장관을 이 조국 그리고 혁신당을 이 정도의 위치로 올려놓은 것은 역시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석수 자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굉장히 엄중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제기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는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의 당선도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해주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보기에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고 어려운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보수 정당에서도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들과 개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왔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범야입니까? 범여입니까? 저는 범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범야로 포지셔닝하고 있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중도 정당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늘 보수 정당을 자처했고 보수의 적통을 자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가는 큰 방향성 자체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었습니다.